네, 최승병 박사의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박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또 그 미군 병사 사망한 네. 중동 전쟁 이야기 좀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 조금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겠고요. 미국이 보복전 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 다음에 근데 우크라이나 둘러싸고 또 심각한 네.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중동 전쟁 중동 이야기 잠깐 하고 우크라이나 이야기 조금 깊이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미군 보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이 있은 다음에 바이든이 강경 대응을 천명했지 않습니까? 역시 그 예고대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 타격한 곳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이 친이란 여러 무장단체들의 기지들을 급습했는데요. 시리아의 4곳, 또 이라크의 3곳을 급습했습니다. 여기는 미국 텍사스에서 출격한 B-1B 이 전략폭격기가 동원이 됐고 여기서 이제 정밀 타격 무기를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때렸고요. 그래서 약 이 7군데에 세부적으로 나와보면 한 85군데 목표에다가 125발의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상자들을 보면은 한 시리아에서 23명, 이라크에서 한 16명 정도가 사망해서 한 4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 정도도 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바이든은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천명한 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대로 앞으로도 계속 목표를 공격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3명, 미군 병사 3명 사망했던 사건이었잖아요. 네, 3명 사망하고 한 40여 명이 부상을 40여 당했죠. 명 부상을 당했던 사건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했고 40명 정도가 지금 사망한 상황이죠. 또 사망한 상태인데 그때 그 이란하고의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란하고의 갈등이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이란은 반응은 어떤가요? 피해가 좀 있었나요? 네, 약간의 타격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친이란 무장단체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쿠드스군이 이 네트워크를 다 컨트롤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쿠드스군 파견된 여러 요원들이 거기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가 여기서 사망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 시리아와 이라크 당장 폭탄을 맞은 쪽에서는 이제 격렬하게 특히 이라크 같은 쪽은 이게 웬 주권 침해냐 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이란에서도 당연히 이란과의 커넥션은 뭐 잘 알진 사실이니까 이런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심각하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공습이 좀 돌발적이었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사실 마쿠에서 충분히 계산된 공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일단 목표를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란을 과연 직접 때릴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란을 때리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그 예상대로 시리아와 이라크 쪽을 때렸고요. 이라크도 주권 침해라고 반발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폭격 이전에 이라크 정부의 사전 통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폭격을 때릴 테니까 너네 좀 놀라지 말고 진정하고 있어라고 했겠죠. 그리고 뭐 지금도 당연히 국무장관이 날아가서 이 중동의 여러 마쿠 협상을 계속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에서도 지금 말은 굉장히 격렬하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 속내를 쭉 살펴보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즉각 보복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거는 더 이상 선을 넘지 마라. 우리 본토를 때리는 일은 절대 삼가라는 그 경고성 메시지가 강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또 한 가지 이유로 이란이 당장 확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바로 아시안컵. 축구? 네, 축구 아시안컵에서 일본 이겼죠. 네, 8강전에서 이란이 일본을 이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4강까지 올라가고 지금 이란이 가뜩이나 또 엄청난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에 아무리 이란 정부라고 해도 찬물을 끼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 정치 생각해도 그렇겠네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해요. 한쪽에선 이렇게 축구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선 폭격하고 사람들 죽고 이게 전체 지역으로 보면은 지금 그렇잖아요. 물론 뭐 다른 나라지만 그 참 아이러니컬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축구가 전쟁을 막는다. 이것도 또 재밌는 주제일 수 있겠네요. 스포츠와 분쟁 뭐 이런 네, 얘기. 스포츠와 전쟁도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원래 이 근대 스포츠라는 게 이 국가 간에 원래 화가 났을 때 이걸 갖다가 폭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래도 통제된 방법으로 이 국민 감정도 해소하자 그런 목적도 사실 있거든요. 네. 네. 아. 그런 면에서 이게 억제하는 측면도 있고요. 물론 반대 효과도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축구 전쟁이 있었죠. 축구 전쟁이요? 네. 1969년에 네. 그 당시 이게 70년도 월드컵 북중미 예선을 그 당시 네. 할 때 네. 이게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이 월드컵 예선을 하다가 네. 서로 1승 1패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 감정이 격앙이 돼 갖고 그다음에 이제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를 침공한 적이 있었어요. 아, 유명한 축구에서 축구 져서. 전쟁이죠. 그 당시 그러니까 진 거는 아닌데 그 당시 1승 1패 하는 과정에서 원래 두 나라가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뭐 우리 팀이 졌을 때 뭐 소녀 하나가 권총 자살을 하는 뭐 그런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지면서 국민 감정이 엄청나게 격앙이 돼 갖고 나중에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쳐들어간 경우가 있었죠. 1969년에. 네, 69년에. 69년 그렇군요. 7월에 일인가 그렇습니다. 아, 엘살바도르에서 네. 온두라스하고 네네. 전쟁을 한 거죠. 물론 4일 만에 끝나긴 했지만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런 불행한 쪽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시안컵 축구가 좀 평화의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네. 이 다음 이야기 너무 중요해서 좀 넘어가서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유럽에서 농민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네, 사실 우리가 프랑스에서 지금 최근에 농민 시위가 굉장히 격하게 있었는데요. 뭐 프랑스는 사실 뭐 시위와 여러 가지 그 파업하고 그러는 게 워낙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그냥 큰 뉴스겠어라고 싶은데 이번에는 이게 우크라이나와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관계가 있죠? 네, 이번 농민 시위가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프랑스 농민단체들이 대거 연합을 해갖고 프랑스의 파리 중심으로 거의 뭐 트랙터를 갖다가 다 끌고 가고 한 1000대 정도가 이 파리로 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고속도로를 갖다가 점거를 하고 차량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랑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유럽 곳곳에서 수많은 농민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했었는데요. 이 배경에 물론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나요? 우크라이나가 지난 2022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그 전에 원래부터 농업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곡물들을 갖다가 흑해를 통해서 수출했는데 이 흑해 통항로가 막히니까 이 판로를 열어줘야겠다. 이 우크라이나가 이러다가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전쟁도 못하겠다 해갖고 그 당시 EU에서 우크라이나 이 농산물을 무관세로 수입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우크라이나의 싼 농산물들이 대거 EU로 흘러들어왔죠. 많이 팔렸나요?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원래부터 사실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긴 했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밀이나 옥수수나 해바라기 씨 같은 거, 그런 쪽들이 주로 수입이 되고 있었는데, 이 농산물 시장을 갖다 확 열어주니까, 그 다음에 육류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가금류, 그리고, 여러 가지 낙농 제품들, 달걀 이런 것들까지 대거 수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EU에서 자급하고 있던 것들인데 이런 게 싸게 들어오니까 농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공경을 겪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어제 오늘의 뉴스는 아니었고요. 이미 작년에 동유럽부터 심각한 갈등을 불렀어요. 아무래도 동유럽이 가까우니까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인접한 뭐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쪽에서 그쪽부터 먼저 쫙 들어오니까 그쪽 시장 농민들이 난리가 나갖고 반대를 해서 그쪽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비관세 장벽을 세워갖고 그걸 수입 통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풍선 효과로 서유럽으로 쫙 밀려 들어오면서 이 서유럽 농민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은 유럽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전쟁 이전에 비해서 타격이 별로 없었나요? 타격이 거의 없고 오히려 늘었다고 봐야죠. 그래요? 지금 뭐 이번에 EU에서 관련 조치를 내면서 낸 통계가 보면은 202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EU에 수출한 여러 가지 공산품이랑 농산물 다 합해서 240억 유로, 그러니까 34조 원 정도 수출했는데 최근 보면은 이게 그전과도 전혀 줄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공산품 수출이 줄었는데 총액이 똑같다는 거는 농산물이 그만큼 보충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뭐 전쟁을 치르고 있어도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건재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이게 농산물을 수입을 유럽에서 많이 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농민들이 그런 이렇게 면에서 반발하면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그래서 당연히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 프랑스와 각국 정부가 EU에서 지금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EU에서 지금 또 물론 뭐 그것 말고도 이슈들은 있어요. 또 환경 규제가 사실 요즘 프랑스 농민들에게 힘들다고 하거든요. 농약 같은 거 사용 규제하면 아무래도 수확량 같은 거 줄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느니까요. 그런 것들 뭐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패키지로 그런 거 일단 규제 도입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측면이랑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평년 전쟁 이전 수입량보다 더 많은 농산물이 들어오면은 즉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난 한 주말에 그 조치가 나오니까 농민단체들이 이제 시위를 풀고 좀 일단은 해산을 했습니다. 지켜보겠다. 근데 이게 지금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지금 조정해 줬다는 거잖아요. 온실가스 배출 목표 정확히 그것보다도 그걸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농업부문은 면세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네네네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러면 과소비가 일어나니까 면세 혜택을 폐지하겠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철폐했고요. 그러니까 트랙터에 들어가는 경유 같은 네, 각종 것들이 농사짓는데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그 경유가 굉장히 네네. 그 온실가스 많이 발생시키는 걸로 알려져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먼저 규제를 했었는데 네, 그런 거 규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안 하겠다 안 이제 하겠다. 그냥 예, 그렇게. 유예하겠다 그렇게 네. 하고 농약 같은 거 그 외에도 뭐 사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농지 자연 회복을 위해서 그런 농약 같은 거 규제가 있는데 그런 농약 규제도 일단 유예하겠다 여러 가지를 좀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이네요. 유럽이 사실은 EU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기후 변화에 맞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거기 맞춰서 또 2040년까지는 그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하겠다고 30% 말이 그렇지 그 엄청난 감축 분량인데 그거 분야별로 다 쪼개가지고 할당을 해놓은 건데 농업을 이렇게 딱 빼주면은 딴 데서 또 채워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안보 이슈가 이런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이 노력을 꺾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계속 해왔는데 이런 게 지금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어갖고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이게 무슨 그 악순환의 고리 같은데 우크라이나에서 난 전쟁이 유럽 농민의 시위로 이어지고 그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타격을 주어서 결국은 홍수가 더 일어나고 여름이 더 더워지고 북극의 빙하가 녹고 네, 그런 고리가 작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이건 굉장히, 비극이네요. 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그래도 그 유럽 EU에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원조는 의결을 해줬죠. 네. 그래서 조금 숨통이 트였나요? 네, 뭐 이런 나쁜 뉴스가 있는가 하면은 다행히 그래도 EU에서 긍정적인 뉴스도 있긴 합니다. 지난번 작년에 저희가 이 문제를 얘기할 때 EU가 추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는데 그게 헝가리가 계속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 그래서 일단 올해로 이제 의안을 넘겼는데 그동안 1월 달 동안 마크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크롱 대통령 등이 이제 오르반 총리를 열심히 설득을 해갖고 결국에 간신히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도 마지못해 동의를 해줘갖고 총 500억 유로 규모의 이제 지원 패키지가 이제 실행되게 됐습니다. 이거는 향후 4년 동안에 330억 달러는 차관으로, 170억 달러는 그냥 무상 원조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내용인데요. 이게 통과가 돼갖고 당장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이 지원을 지금 재개하지 않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조금 숨통이 트이긴 했습니다. 500억 유로면 한 60조 원 정도 좀 넘게 네, 70조 되겠죠. 원 정도 70조 원 되겠죠. 정도. 그중에 한 뭐 4, 50조 원은 차관으로 제공하고 네. 나머지는 공유하고 원조로. 네. 뭐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꽤 도움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 이제 돕기로 한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큰 또 이 기로에 서 있다는 네, 그런 뭐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이 며칠 전에 지난주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밑에 군부, 지금 우크라이나 군을 총지휘하는 게 자루즈니 총사령관인데 잘루즈니. 네, 자루즈니 총사령관을 경질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총사령관은 우리로 따지면 참모총장 같은 정도?
육대목은 다 통솔하는 뭐 그런 그 합참의장 정도라고 같은. 봐야 되겠죠. 네네. 그 정도 이 중요한 이 최고 전쟁 지도자를 갖다가 이게 물론 뭐 당장 발표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게 동맹국과의 조율이 필요해서 미국 측에 통보하고 지금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이게 워싱턴 포스트 단독 보도 나와갖고 이게 진짜야? 가짜 뉴스 아닐까 싶었는데 그 사이에 젤렌스키가 또 다른 언론들이랑 인터뷰한 걸 보면은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뭐 이탈리아 언론이랑 한 인터뷰를 보면은 좀 물갈이가 필요하다라는 톤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지금 방침은 확정하고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부에 큰 내분이 있다는 이런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한번 정리해 주셨잖아요. 끝내주는 경제에서. 그때 네.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굉장히 인기 좋은 이 분이라고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셨죠. 잘루스니 총사령관이 전쟁 영웅 중에 영웅이죠. 잘루스니가 아니었으면은 이 우크라이나 군이 초반에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거는 잘루스니의 군사적 역량 때문이다. 그리고 그 덕에 젤렌스키보다도 지금 인기가 훨씬 높죠. 젤렌스키는 한 50%, 60%그 정도 지지율인데 뭐 잘루스니는 거의 뭐 80%, 심하면 90%이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정치가 입장에서는 이 잠재적인 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잘루스니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견제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잠재적인 정적이라도 젤렌스키 입장에서 전쟁을 이기거나 하여간 최소한의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좋은 장군이 필요할 텐데 지금 내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잘루스니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잘루스니가 지금 한 50 정도 됐는데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장군들 보통 보시면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러시아는 뭐 70대가 지금 전쟁을 이끄는 마당에 상당히 젊은 장군인데 이 2010년대 그 당시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러시아가 그때 침공했을 때부터 야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야전에서 열심히 전공을 내면서 특히 이 우크라이나군은 구소련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군사 교리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방식 자체가 다분히 소련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이런 동구권 방식인데 이걸 잘루즈니 시대에 서방 여러 군사 지원단을 받아들이면서 서구식 개혁을 성공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서구식 개혁이 주요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만약에 잘루즈니만 또 잘리겠습니까? 자른다면은 당연히 잘루즈니 주변의 측근들까지 자르면은 과연 이게 우크라이나 군이 제대로 서구식으로 싸울 수 있을까? 지금 이게 지금 의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 상황이 우크라이나 군의 조직력을 지금 붕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라는 점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거는 뭐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대선이 임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뭐 대선 일정이 물론 일단은 연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대로 끝날 확률이 크잖아요. 이대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젤렌스키가 전쟁 뒤에 잠재적 경쟁자를 미리 좀 싹을 잘라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그 배경에 지금 젤렌스키 측근들이 아까 같은 수많은 원조 패키지, 항상 원조가 있으면 이면엔 부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요즘 잘루스니가 이 전쟁에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대공세를 펴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생각만큼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신병을 보충해야 되는데 신병이 그만큼 잘 못 싸우는 것도 있고 아직도 현장 지휘관들 중에는 이 서구식 교리에 익숙하지 못하고 옛날 소련식으로 싸우는 그런 좀 장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러다 보니 피해만 늘고 진척이 없으니까 잘루즈니는 계속 휴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젤렌스키는 절대 안 돼. 지금 여기서 끝내면은 우리 얻을 게 없어라고 하고 있으니까 잘루즈니가 그래서 또 유력한 보도는 잘루즈니가 이면에서 미국과 접촉했다는 겁니다. 따로. 그래요? 미국과 접촉해서 이거 물론 젤렌스키를 꼬꾸라트리자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휴전을
추진을 했다는 걸 보면은 아마 이게 젤렌스키에게 들어가서 이것들이 쿠데타 모의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생각까지 미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한국 전쟁 때 네네, 6.25 때 처음 얘기했었죠. 이종찬 네, 총참모장이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그런 맞습니다.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네네. 그 미국 쪽과 접촉했다는 얘기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적발이 안 되고 그냥 위하면 넘어갔는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 미국의 대리대사가 네네. 저 폭로한 거였죠. 나중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종찬 총참모장이 찾아와서 네. 대통령을 바꾸자고 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진행을 양호해 했었잖아요. 주겠다면은 우리 한국군이 움직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죠. 근데 이 젤렌스키도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상황을 볼 수도 있겠네요. 대통령 입장에선.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크의 얘기는 분명히 있었겠죠. 뭐 이건 나중에 한참이 지나서야 밝혀지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분명히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궁금했는데 약간 지나긴 했는데 네. 러시아식 전쟁이라는 거하고 네. 러시아식 교리 그리고 서구식 전쟁, 서구식 교리라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구소련 당시에는 아무래도 구소련의 장점이 물량과 병력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서구는 기술, 훈련 수준 이걸로 더 승부 보는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소련에서는 압도적인 물량을 이용을 해서 재파식으로 적을 갖다가 먼저 때리고 거기서 약한 지점이 발견되면은 거기에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더 밀어넣어서 그쪽을 계속 타격하면서 적을 전체를 무너뜨린다. 이런 방식의 교리를 채택을 했는데 이거는 이런 압도적인 물량의 우위가 전제가 됐을 때나 통하는 거예요. 이게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시도하다가는 당연히 초반에 역공을 받았을 때 큰 피해가 나면은 더 이상 탄력이 유지가 안 되겠죠. 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반격도 보면은 이 공격하는 와중에서 상당히 미숙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의 우위를 잘 활용해서 뚫지 못하고 이 일부 지구에서는 그냥 지휘관들이 맹목적으로 병력을 밀어넣는 상황들이 좀 관찰이 됐거든요. 그래도 그런 게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게 그 구소련이 옛날에 독일하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싸울 때부터 있던 그렇죠. 그런 그때부터 해서 스타일인가요? 냉전 시대에도 그걸 더욱 발전을 시켰죠. 아, 그렇군요. 그 많은 사람들 밀어넣어서 또 그렇게 되니까 또 사망자나 부상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식의 전쟁인 그렇죠. 거죠. 그 당시에 뭐 구소련은 아무래도 그런 인력 손실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권위주의 체제였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하고 맞서 싸우면서 드론을 공격해서 뭐 탱크를 대파하거나 이렇게 뉴스에서 봤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서구식을 도입한 결과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굉장히 현대적인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 것이 아무래도 진취적인 부분들이고 그런가 하면은 그 이면에는 어느 조직이나 뭐 항상 혁신을 논하지만은 안 바뀌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군도 그런 레거시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면이 결국에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에 했던 대반격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네네. 우크라이나 대반격해서 다 수복하겠다. 젤렌스키는 호언장담했는데 뭐 하나도 안 된 그런 상태잖아요. 굉장히 뭐 지지부진한 상태죠.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이 양쪽으로 굉장히 러시아군에 밀리다 보니까 서구에서 지원받은 이런 질적인 우위로 그걸 상쇄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았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현장이 그만큼 의도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측면들도 있고 러시아도 아무래도 관록이 있는 국가다 보니까 방어전에서 그 역량을 좀 발휘한 측면도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서방의 지원이 지금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한 물량 지원이 제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돌파를 이뤄낼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더더군다나 지원 패키지들이 계속 지연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전방에서 지난번에 포탄 부족하다는 얘기했듯이 네. 밀리고 있습니다. 물량 차원에서. 그렇군요. 이번에 근데 그 500억 유로 지원 패키지하고 들어오면은 집행되기 시작하면 다시 힘을 받을 걸 생각하고 젤렌스키는 또 좀 더 밀고 가자 그러는데 또 잘루즈니는 또 거기에 반대하고 이러면서 갈등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그 EU의 500억 유로 지원이 조금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지금 미국의 지원은 실제 포탄이나 무기 같은 물량으로 지원하는데 이유는 상당수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알아서 사오라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사와야 되겠어요? 결국에 미국한테 사와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유는 실질적으로 무기를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지금 딸려갖고 그리고 지금 이 패키지들 자세히 뜯어보면은 사실 그 무기 사는 데 쓰는 돈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곧 끝날 테니까 끝난 다음에 복구하는 비용 쪽에 어떻게 방점이 보여요, 저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인 도움이 덜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걸 잘루진이는 계속 딱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리 해도 희망이 지금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군인들이 더 현실적일 때가 있어요. 여기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니까 그런 현실 감각이 있죠. 그나저나 이게 어느 나라나 국내 정치가 굉장히 이 안보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딱 그런 것 같은데 또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의 푸틴은 권위주의 정부를 아주 잘 유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또 대조가 되네요. 네, 이렇게 국내 정치가 발목을 잡는 거는 사실 모든 전쟁에서 거의 다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전쟁사에서 항상 있어 왔고 아까 우리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는 먼저 겪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렇죠. 프리고진이 그러네요. 거의 그러고 반란을 보니까. 일으킬 상황이었는데 푸틴은 어쨌건 그걸 진압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지금 젤렌스키는 그 고비에 있는 것이죠.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는 또 이번 일을 보면서 임진왜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임진왜란 때 우리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네네네. 한산도에서 열심히 일본 수군을 틀어막고 있었는데 그걸 결국에 못 참고 선조가 야 이순신 인기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원균의 말을 듣고 파직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와중에 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7천량 해전을 통해서 일본 수군이 그 사이에 우리 조선 수군을 격파하고 쫙 이 전라도까지 석권하게 되는 정유재란의 빌미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그런 쪽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싶은데 좀 약간 우울한 데자뷰가 보이긴 합니다. 잘루지니까 이순신이 될 수도 있다. 젤렌스키가 선조가 되고. 지금도 사실 그런 급이긴 한데 네. 진짜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선조 같은 이미지인가요? 우리는 다 뭔가 영웅적인 그런 이미지로. 굉장히 영웅적인데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보면 약간 복잡한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의 내부 정치적인 갈등 이야기가 유럽의 농민 시위와 연결이 되고 유럽의 농민 시위는 또 전 세계 농산물 수급하고 연결이 되고 우리나라 밥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렇게 돌고 도는 거. 그리고 또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면은 홍수와 이 뜨거운 여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희가 지금 소강 상태라고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 영향이 전 세계로 지금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결코 그 내부 국내 정치 역학을 보면은 조용한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이것도 1, 2주 내로 무슨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을 이렇게 했으면은 뭔가 물갈이가 있겠죠. 그럼 네네. 과연 그때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동요하는지 그 기회를 또 이용하면은 또 러시아도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액션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랬을 때 또 어떻게 상황이 변화하는지 이 점이 지금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안컵 축구 많이 보시는데 축구 보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포탄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생기는 분쟁이 또 세계를 돌고 돌아서 우리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 항상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커노믹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